만약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한다면서 수술 후에 콘택트 렌즈를 끼워주거나 아무런 보호대 없이 안약만 넣으시라고 한다면 그런 병원을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자신이 안내음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별난 박사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길 일을 비정상적인 상황과 또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안내음입니다. 수술 직전과 수술 중 그리고 수술 직후에 잘 대비하고 아무리 관리 잘한다 하여도 0.2% 확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내음은 수술 중이나 수술 직후 상처 부위를 통해 오염된 세균 또는 곰팡이에 감염돼서 나타난 질환으로 긴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사실 우리 눈은 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의 외부와 눈 속은 눈꺼풀 그리고 결막, 공막으로 2중 3중의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은 이 장벽을 모두 뚫고 눈 속에 있는 백내장 걸린 수정체의 내용물을 없애고 수정체의 낭, 주머니 내에 인공 렌즈를 이식하는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염에 의한 세균 및 곰팡이 감염을 줄이기 위해 수술 직전 철저한 소독 및 소독액과 항생제를 사용하여 있을 수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여서 감염 확률을 낮춥니다. 이렇게 해도 안내음 발생 확률이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막, 눈의 투명한 부분이죠. 여기에 절개창을 만들어 바로 백내장에 접근하는 투명 각막 절개술 기법을 비교적 습득하기가 쉽고 수술 진행 속도가 빨라서 널리 사용합니다. 또한 레이저를 사용하여 각막의 절개창을 정밀하게 밸브 구조로 만들어서 수술 직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몇몇 안과들에서 레이저로 백내장을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 안대 같은 것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시면서 안약만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팔이나 다리에 상처가 났다면, 그것도 뼈가 보일 정도로 깊다면 양말을 달고 신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거의 표면에 국한된 치료가 많습니다. 눈 속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정 부위에만 작동하도록 해서 국한적으로 치료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라식, 라섹이 그렇습니다. 후발 레이저나 망막 광응거술도 국한된 부위에만 레이저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시에는 각막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작은 구멍을 만든 후 그 구멍으로 기구들과 인공 렌즈가 눈 내부에 깊숙하게 드나들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작고 정교하게 수술 창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구가 몇 번 들락달락 하면은 예상했던 자가 폐쇄 구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막은 단 한 개 층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미세한 틈새로라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유입되게 되어 이후 안내음 발생률을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레이저가 아닌 현미경 나이프나 기구를 사용해서 각막에 창상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상처 부위가 밀봉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우리 몸의 상처 치유 반응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통상 상처가 나면 우리가 잘 소독하고 붕대나 젤패드를 묻혀서 상처 부위 틈이 벌어지지 않게 움직임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친 부위에 벌어진 곳에서 정상적인 상처 치료 반응인 상피세포가 이동을 해서 창상 직후부터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나서 하루 이틀 내에 일단 밀봉시키는 현상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러함에도 일부이겠지만은 일부 병원에서 레이저로 백내장 치료한다며 홍보하는 병원들에서는 마치 라식, 라섹처럼 수술 직후 바로 회복한다면서 정상적인 상처 회복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가 안내음이 생기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레이저 효과를 강조한 병원일까요? 아니면 당장 수술 직후부터 내가 봐야겠다고 성화인 환자의 잘못일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눈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합니다. 레이저 백내장은
각막의 난시 치료와 수정체 낭 개구 부 절개 장애인 CCC 및 백내장을 잘게 부수는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매뉴얼 수기로도 최정상의 결과를 내지만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내장 수술의 이 진윤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간 진윤호는 각막보다는 좀 더 후방의 윤부, 즉 각막과 곡막의 경계 부위죠. 그보다 조금 더 후방을 현미경 날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개창의 구조가 제일 바깥쪽의 결막, 그리고 곡막의 일부와 각막의 일부를 터널처럼 지나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구축하게 됩니다. 밀폐되기 쉬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도 약간만 더 걸리고 이 런닝커브도 꽤 길지만은 환자분들께 이로운 방법을 저희는 고수합니다. 이 방식에서 가장 외부층 결막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막은 혈관이 많고 이 특성상 양분과 산소 전달이 매우 쉬워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개 하루 이내 상처 부위가 밀봉이 될 정도입니다. 약 3주 정도 지나면 수술 부위를 어딘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아물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수술 직후부터 다음날 내원시까지 꺼지 안됨이 딱딱한 보호대를 붙여서 수면 중이라도 눈을 다치지 않게 해드립니다. 그 때문인지 저희는 20년 이상 백내장 수술을 정말 오래 그리고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안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한다면서 수술 후에 콘택트 렌즈만 끼워주거나 아무런 보호대 없이 안약만 넣으시라고 한다면 그런 병원은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자신이 안내임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정상적인 상황은 높은 안압입니다. 특히 기존에 녹내장을 앓고 계셨다면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는 안구의 전방과 수정체 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용 점탄액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기존의 백내장 내용물에 미세 분진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잭해머로 드르륵 하면서 콘크리트를 깨면은 엄청난 분진과 조각들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주입한 점탄액과 발생한 백내장 분진을 아무리 잘 제거했다 해도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양이 방수출을 막아서 수술 후 한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치솟은 안압을 방치함으로써 녹내장이 더 악화되거나 말기 녹내장 환자의 경우 마지막 남은 그 조그만 시야가 그야말로 홍수에 씻겨나듯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야우 효과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장 수술 직후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방수 압력을 정상화시키는 것보다 일단은 약간 낮게 유지시키고 밤사이에 올라가기를 막기 위해서 특히 고위험군에는 밤에 안압약을 복용케 함으로써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상황은 인공len즈의 도수가 예측한 것과 다른 경우입니다. 요즘은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하는 장비와 사용되는 공식의 발달로 매우 빈도는 낮아졌지만 기존에 라식 나세 후에 각막의 퇴행에 따른 부정난시나 비정형성 돌출이 있다면 수술 후에 예측된 도수와 달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이가 크다면 통상 1, 2주 이내에 재수술로 맞는 도수의 인공렌즈로 바꾸거나 추가적인 라섹나색으로 이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난시 렌즈의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많이 회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제자리로 정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자꾸 회전한다면 인공렌즈의 광학부 앞뒷면이 수정체 낭에 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정확한 CCC를 만들 수 있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병반환 문제로 인해 생길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내 눈에 있었으나 잘 모르고 지냈던 안구 건조증 증상에 예민해집니다. 백내장 수술 후 과학적인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도 빛 에너지를 보내긴 하나 예전에 비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함으로써 가뜩이나 침침한데 눈 표면이 건조하다는 것은 마치 내 눈이 아무리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비 오는 날 차창막을 내다본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유리창의 밖에 빗물과 도로변의 흙탕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자주 이게 가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다초점 렌즈의 저조도와 결합하여서 몇 배의 시각적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아울러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및 소염제 등의 안약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의 눈물과 농도가 달라서
눈 표면의 수분 증발을 가속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렌즈에 대한 적응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부터 꾸준히 인공 눈물 및 IPL 안구 건조증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시생활 적응 과정을 돕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초기에 잦은 안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조증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백내장이 제거되고 인공렌즈가 들어있는 수정체 낭은 이 수정체 낭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건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술을 전보다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울러 백내장이 제거되어서 여유로워진 수정체 낭이 모양건의 조절 작용이 작동됨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려고 더욱 많이 움직이면서 안정피로라고 하죠. 이런 피로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를 수도 어코모데이션, 가성 조절을 하는데 이게 근거를 보는데 약간의 도움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모양근의 경직을 초래해서 안통을 격발시킵니다. 이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 직후 초기에 저희가 모양근 마비 약제를 사용해서 모양근 수축에 따른 통증을 경감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눈 속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원래 수정체의 두께, 즉 앞에서 뒤에까지 폭은 약 4mm에서 5mm 정도 됩니다. 백내장 내용물을 제거하고 인공렌즈를 수정체 주머니 내에 넣게 되는데 인공렌즈의 두께는 잘해야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정체 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공렌즈를 기준으로 수축되어서 렌즈에 딱 붙게 됩니다. 때로는 수정체 상피세포가 미세하게 남아서 재증식하고 이로 인해서 후발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 속에서는 원래 있던 수정체에 비해서 부피가 4분의 1 정도 공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부피 감소로 인해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수정체 뒷면과 모양근에는 눈쇠옥을 채우는 초자체, 유리체라고도 합니다. 이게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자체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안구 뒷면에서는 후부 유리체 박리가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물론 수술과 무관하게 근시가 좀 있거나 정신인 분들도 비문증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지만 후부 유리체 박리는 거의 확실하게 비문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불규칙한 이 후부 유리체 박리면은 인공렌즈를 지나 망막으로 향하는 빛 에너지 일부를 산란시켜서 가뜩이나 수술 직후 느끼는 불편감을 증폭시킵니다. 정리하면 백내장 수술 후 수정체 볼륨이 줄어들면서 연쇄적으로 초자체 이동이 생기고 이로 인해 비문증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초자체가 망막 중심부에서 잘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너덜너덜 붙어있는 경우는 망막 점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출시된 인공수정체의 볼륨이 자연 수정체 볼륨보다 작아서 생긴 현상이라 아무래도 자주 검사하면서 지켜보고 경과를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자잘한 현상이 병발될 수는 있겠으나 정상적인 분들에게도 병발할 수 있는 상황만 골라서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노안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내원 가능한 안과를 주변에 두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